저번 시간 내용에 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배웠죠. 가장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 어느 수준에서 사용할 거냐. 그래서 고 수준의 언어와 저 수준의 언어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다루는 부분은 요 수준에서 많이 볼 거예요. 여기 수준에서. 왜냐면 기계어는 우리가 이걸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표현을 해주고 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에서는 얘를 이거를 읽어서 실행을 시키는, 즉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add라는 뜻이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 x3, 여기까지는 x5, 여기서 여기까지는 x6. 그래서 x5번 레지스터와 x6번 레지스터를 더해서 x3번에 저장한다. 뭐 이런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인스트럭션 셋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어셈블리어를 배울 거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코드화하는 거죠. 부호화하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디코딩을 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디코딩을 거쳐서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다 해보는 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에서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성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일반 PC죠. 일반 PC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버급 컴퓨터, 얘는 이제 용량, 네트워크라든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컴퓨터. 인베디드 컴퓨터는 뭔가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 이제 제어기 위주의 컨트롤러 또는 어떤 이제 고성능 시스템, 여기 자체적으로 고성능이에요. 인베디드 시스템 중에서도 고성능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지금 보는 거에서는 뭐 둘 다 보는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는 입력과 출력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PC에는 보통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죠.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나 뭐 DVD, 플래시 메모리, 요즘에는 SSD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치, 와이파이라든지 또는 유선 랜, 이더넷 같은 경우죠. 와이파이, 무선 랜, 그 다음에 이더넷, 이거는 유선 랜, 이런 장치들을 보통 컴퓨터들은 다 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자, 터치 스크린도 얘는 그 디스플레이와 플레이 플러스 인풋 장치, 이게 되는 거죠. 화면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직접 입력하는 장치라서, 이전에는 우리가 뭐 컴퓨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특히 스마트폰에서 터치 스크린은 필수적이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 여기는 터치 스크린이 메인 인터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포스트 PC 시대에 PC 후 시대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은 터치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제 계승해서 사용한다.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고 보통 이제 여기에 그 가상 키보드 같은 게 이제 뜨죠. 입력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서 이 터치 스크린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대체하고 있어요. 이건 종류에 따라서 뭐 레지스티브 방식과 캐패시티브 방식, 두 가지 방식, 뭐 정전식, 정압식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나눠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추세죠. 자, 우리가 이제 화면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뭐 LCD 스크린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이게 모니터라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점 하나를 우리가 이제 픽셀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0,0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가겠죠? 예를 들어 이 전체 픽셀이 1024 곱하기 768이라고 하면, 그러면 X축에 대해서는 1023,0. 여기 오면 1023,767까지 오겠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요 하나하나의 픽셀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픽셀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략 거의 뭐 80만에 가까운 픽셀이 되겠죠. 80만 개 대략.
80만 개의 픽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픽셀이. 자, 그런데 요즘 4K 또는 5K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도 요즘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픽셀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 하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R 값과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8비트 값이어서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러면 255,0,0 이거 빨간색이 되겠죠. 레드가 가장 강하게 255로 나오고 그린하고 블루가 0이 되면 얘는 빨간색이 표시돼요. 자, 흰색을 표시해야 되겠다. 빛이기 때문에 흰색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레드도 최대로, 그린도 최대, 블루도 최대. 그래서 255, 255, 255 이렇게 하면 이거는 흰색이 돼요. 흰색.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색깔. 이 색깔은 지금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가 다 255로 최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 모니터도 자, 여기 아주 작겠지만 이만큼보다 훨씬 작겠죠. 요게 0,0 지점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여기까지, 물론 이거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HD니까 요 상하가 여기가 HD면 1080이거든요 1080 픽셀이 있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더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녹화되는 수준은 뭐 4K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개수가 예를 들어 뭐 4000개 이만큼이 되는 거죠. 픽셀 개수가. 이걸 하나하나 색깔을 다 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 픽셀 이거 하나하나예요. 이게 수많은 픽셀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다른 흰색과 파란색이 대비돼서 H라고 하는 글자를 볼 수가 있죠. H.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뭐냐면 전체 이 픽셀 수백만 개의 픽셀을 값을 써주는 거예요. 직접. 어마어마한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1초에 보통 60프레임. 일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60프레임이고 컴퓨터 디스플레이 이것도 요즘 60Hz를 쓰고 있죠. 60Hz.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좀 프로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120Hz를 쓰는 애들도 있어요. 1초에 120장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능을 위해서 고성능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한 거예요. 고성능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이런 그래픽을 쓰게 되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이 높아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또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또 별도로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CRT라든지 이런 화면들 요게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뜯어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단순해요. 옛날에는 여기 지금 아이패드 화면 있죠. 아이패드인데 자, 여기 배터리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놈 요게 보드예요. 요게 보드는 얼마 안 되죠. 컴퓨터 보드는 진짜 크기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보드예요. 아주 작은 보드 요런 정도죠. 여기 보면 A5라고 되어 있는 A5 요즘은 A10인가 요즘 A10 A12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데 요 녀석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가 AP라고 부르는 거예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는 이제 SoC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외에 추가적인 장치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딴 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품들이 보면 큼지막한 것들 뭐 이렇게 몇 개 있어요. 큼지막한 것들 몇 개 있지 자질구레한 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보드가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특히 노트북도 보면은 얼마 안 돼요. 메인보드가. PC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가 여전히 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케이스랑 이런 걸 다 맞추기 위해서 메인 컴퓨터 PC의 메인보드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그게 작아질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노트북은 그 표준이 없어요. 다들 자기들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작게 만들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면 이 모니터, 그러니까 LCD죠. 터치 스크린, 배터리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껍데기. 실제로는 요 메인보드가 가격적으로 보면 가장 비쌀 수도 있는데 크게 제약죠. 그래서 모듈로 크게 나눠보자면 LCD, 그 터치스크린, 메인보드, 배터리,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프로세서 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를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게 데이터 패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패스,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얘는 뭐냐면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에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덧셈이 되거나 뺄셈이 되거나 곱셈이 되거나 나눗셈, 뭐 AND, OR, NOT,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유닛이에요. 이거를 데이터 패스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데이터 패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 있어요. 컨트롤 유닛, 제어 유닛이죠.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데이터 패스가 있어서 덧셈을 할 수 있고 뺄셈 할 수 있고 곱셈 할 수 있고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명령어를 받아서 얘는 덧셈하라는 명령어구나. 그럼 덧셈을 해야 돼요. 이 명령어는 뺄셈하라는 명령어구나. 그럼 뺄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뭔가 제어를 해줘야 돼요. 명령어를 읽어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데이터 패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데이터 패스가 있어서 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가 뭐가 있냐면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레지스터 얘기를 했죠.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의 묶음을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X0에서부터 31개가 있으니까 X31까지 레지스터가 있겠죠. 자, 우리가 명령어를 만약 add x3, x4, x5라고 그랬어요. 얘 뜻은 뭐냐면 x3 레지스터에다가 x4 더하기 x5를 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명령어가 들어오면, 자, 이거 이만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여기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으로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add 3, 5. 자, 그러면 이 명령어를 읽어서 얘가 그 동작을 해야 되겠죠. 즉 데이터 패스로 여기로 인풋을, 자, 여기다가 x4를 내보내주고 여기다가 x5를 내보내준 다음에 얘한테는 너 덧셈하라 명령을 내려주고 결과가 나오는 거를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냐면 x5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요 기능이 되겠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AND, OR, NOT 쭉 있어요. 그 중에 덧셈 이걸 하라 지시를 해줘야 되고, 자, 여기 이 패스에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x0부터 x31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x4가 나오라 해줘야 돼요. 여기도 x0부터 x31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x5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가는 것도 x0부터 x31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중에 x의 5에다 저장하라,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자, 이 녀석 32가지 곱하기,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32가지, 자, 명령어 개수가 20가지라고 할게요. 만약에 그러면 20가지 저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2가지,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좁히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어 유닛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 명령어가 뜻하는 대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x4가 나오고 x가 5가 나오고 x5가 나오고, 데이터 패스에서는 덧셈을 연산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x5에 저장되고, 그럼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겠죠. 그 작업을 하도록 제어해주는 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컨트롤 유닛. 컨트롤 유닛이라는 애가 여기 이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컨트롤 유닛이 있어서 얘가 명령어를 받아서 해석해서 각각 이제 명령들을 내리는 거예요. 각 모듈들에게. 이제 그런 애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컨트롤 유닛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 요즘에는 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보안. 메인 메모리 속도가 느려요. 메모리 속도가 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나노 정도? 100나노세크. 오, 100나노세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100나노세크에 한 번씩 데이터를 읽어오는 애인데, 자, 그런데 CPU는 속도가 얼마예요? CPU 속도는 요즘 3GHz로 동작하죠. 이 뜻은 뭐예요? 3분의 1 나노세컨드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CPU는 3분의 1 나노로 동작하는데 메모리는 100나노로 동작해요. 300배 느리죠. 300배. 그러니까 느린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느리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CPU와 비교해봤더니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라는 걸 두어서, 캐시 메모리는 이제 여러 가지 구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뭐 1에서부터 한 10나노 정도까지 요 속도가 나와요. 이건 이제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 느린 메모리의 속도를 보완하자, 그런 캐시 메모리예요.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은 컴퓨터 구조에서 다룰 거예요. 컴퓨터 구조.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캐시 메모리는 안 보여요. 캐시 메모리는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애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캐시 메모리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캐시 메모리는 여기 퀴즈에 낼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캐시 메모리를 잘 사용하겠다, 직접 사용하겠다, 이런 건 안 돼요. 직접 쓸 수는 없어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동작하는 애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캐시 몰라요. 캐시 몰라요. 캐시가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캐시라고 하는 애는 내가 손댈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하드웨어 유닛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애플 거 A5 구조를 보니까, 자, 전체 구조에서, 자, 프로세서의 데이터 패스 1, 데이터 패스 2 뭐 있죠? 자, 또 프로세서 데이터 패스 1, 데이터 패스 2, 뭐 얘가 이제 듀얼 코어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어가 있고, 자, 뭐 이건 애매하게 써놨다. 암 코어가 여기 있고요. 이건 좀 옛날 거라 듀얼 코어네. 그 다음에 DDR, SD램 인터페이스, 메인 메모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메인 메모리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라직 블락이 있고, IO들, 제너럴 퍼포스 IO 또는 일반 IO들, 비디오,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그 다음에 뭐 오디오 관련된 거, 와이파이, 뭐 이런 칩셋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제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캐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캐시도 있고, USB 컨트롤러도 여기 들어가 있네. 내부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AP라고 부르는 거죠. AP라고 부르고 사용하는, 이런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암코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컨트롤 유닛 쪽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데이터 패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데이터 패스를 사용하는 컨트롤 유닛,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추상화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추상화가 제공되면 추상화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추상화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 복잡성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너무 복잡한 걸 한 번에 하려면 어렵다는 거죠. 뭐든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는 뭐 하는 거 해버리면 편해요. 이게 추상화라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애더라는 덧셈기가 있어요. 애더. 자, 여기 안에 여러분들 논리회로 설계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애더 만드는 방법이 있죠. 풀 애더하고 해프 애더를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자,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로. 그래서 여기는 A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B라는 게 들어가면은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나온다. 이렇게 추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난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추상화를 해요. 추상화예요.
그래서 추상화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 복잡성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로우 레벨 디테일, 이 낮은 수준의 이 내부의 상세한 동작은 내부 상세 동작을 하이드, 숨긴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애도 잘 만들어 놨겠지. 열심히 테스트해서 만들어 놨을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흘러가고 뭐 이런 거, 이거 난 모르겠고 A와 B를 넣어주니까 A 플러스 B가 나온다. 이게 앱스트랙션이에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이 안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겠죠. 요 녀석처럼. 이걸 봤지만 이 안에 이 구조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나 그거 모르겠고 야, 여기 핀으로 뭔가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인터페이스 넣어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더라, 또는 뭐 출력이 뭐가 나오더라, 요것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ISA가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add x3, x4, x5를 넣어주면 이 안에 x4, x5가 10, 20이 있었어요. 그럼 x3가 이걸 실행시키고 나면 여기가 30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다. 얘에 대한 내부 동작은 뭐예요? 동작은 컴퓨터 구조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이걸 다루고, 이런 게 바로 회로 설계, 이런 게 되는 거죠. 특히 고집적 회로 설계, 이런 쪽으로 가면 이 안에 내부 동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회로 설계나 이 부분은 보지 않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동작은 보지는 않고 이 인터페이스, 즉 ISA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 되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드웨어 동작, 하드웨어 내부 구현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add x3, x4, x5라고 하고 실행을 시켰더니 요 두 개가 더해져서 여기에 저장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걸 구현했을까? 그거는 고집적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 거야. 컴퓨터 구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실행시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상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터페이스가 ISA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저번에 예를 들었다시피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내가 굳이 자동차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제어해야 되느냐, 이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는 악셀레이터를 밟았더니 차가 빠르게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멈추는구나, 스티어링 휠 핸들을 돌리니까 차가 왼쪽으로 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요걸 알면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현했을까? 자동차 개발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기들이 구현할 거예요. 그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동작, 스티어링 휠이 동작하는 방법을 추상화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잖아요. 그 동그란 휠로.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알면 돼요. 굳이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걸 몰라도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바퀴, 앞바퀴가 조향되는 방법을 추상화를 해서 스티어링 휠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은 좀 뭔가를 모를 때 세상이 편해지잖아요. 이 세상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참 세상 살기 힘들죠. 가끔은 그런 부분은 그냥 나는 그건 몰라,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를 만들 때도 여러분 혼자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뭔가를 사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인터페이스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ABI라고 부르는데, ABI, 이거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예요. 좀 더 하드웨어적으로,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내려가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구현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제 한 단계 높은 거예요. ISA보다. ISA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관계면, 이 ABI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와 상위 레벨 소프트웨어 사이 관계, 그런 쪽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이제 아래 단계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상세 구현, 어떻게 이제 얘를 구현했을까, 이 인터페이스를,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C 언어에 보면 프린트 F 쓴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프린트 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만들지도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은 프린트 F 쓰고 있잖아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F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그 이상은 누가 해요? 이 ABI 개발자나 ISA 만드는 사람이 그 아래 레이어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쫙 역할 분담을 하고 추상화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보존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저장하는 거에 메모리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 플레이스가 메모리예요. 이 메모리는 두 가지 메모리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비휘발성. 휘발성이라는 것은 뭔가 날아간다는 거죠. 전원이 없으면 파워가 오프됐을 때 데이터가 사라져요. 파워가 오프되면. 비휘발성은 파워가 오프돼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메모리예요. 구별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당연히 모든 데이터가 파워가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비휘발성 메모리가 원래 메모리인데 얘들이 너무 느려요. 마그네틱 디스크, 하드 디스크죠. 플래시 메모리, SSD예요. 아까 메인 메모리도 100나노로 동작하는데 느리다고 그랬죠. 하드 디스크 같은 애들은 미리세컨드로 단위로 동작하는 애들이에요. 수십 미리세컨드, 20 미리세컨드 이렇게. 자, 100나노도 느리다고 지금 투덜대고 있는데 어디 20mm짜리가 명암을 들이밀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야, 이걸로 하면 우리 도저히 이 성능을 못 맞춘다. 얘보다 좀 더 빠른 메모리. 하지만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얘는 속도가 빨라요. 100나노로 동작하니까. 자, 얘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여기다 데이터를 놓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돼야 되는 애들은 여기다가 두고 쓰자. 이렇게 메모리 체계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메인 메모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아래 녀석을 세컨더리 메모리, 2차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의 특징은 뭐냐면 속도가 빠르고 휘발성이에요. 속도가 빠르고 휘발성. 그래서 보통 휘발성 메인 메모리라고 안 부르고 그냥 메인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할 때 메모리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프라이머리 메모리 또는 이걸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메모리, 이건 보통 그냥 세컨더리 메모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이게 발타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는 넌 발타일, 비휘발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빠르고 이 녀석은 속도가 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가 느린 대신 속도는 느리고 대신 용량은 크다. 용량은 크게